제가 낭만주의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낭만주의 관련으로도 논문을 쓰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오도옙스키라고 되게 마이너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뭐 때문인지 그 작가가 또 한때 되게 좋아가지고 네, 호프만 읽고 이제 이러던 시대에 또 그랬는데 호프만이 사실 그렇게 또 만만하게 읽을 작가가 아닌데 지금 이 고드코드하고는 잘 맞죠. 이런 이제 고딕 소설하고 낭만주의 소설의 관계를 논한다면은 호프만을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을 텐데 최근에 세계문학이 너무 번역이 많이 돼가지고 호프만의 꽃무루 그러니까 수코양이 무르의 인생관 그것도 번역이 됐어요. 문학동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래사나이는 버전이 되게 많은데 창비에서 나온 모래사나이가 번역도 참 좋고 다른 소설도 많이 실려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번역을 해주셨고 그것도 제가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 수업에서 심지어 한번 다룬 적도 있습니다. 창작 수업에서. 근데 정말 너무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길기도 길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호프만을 스토리만 갖고 와가지고 그냥 재미있는 동화 작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소설을 읽어내려면은 어마어마한 독서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그거랑 그 호프만 소설 전면에 깔려 있는 되게 음울하고 어두운 그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딕 소설하고 되게 많이 통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기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구성을 하고 현재 우리가 겪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일어나는 이런 좀 납득이 안 되는 요령부득의 이런 사건들 여기에는 저 세계의 힘이 개입돼 있다라는 식의 그런 약간 발상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래사나이에서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거기서처럼 나타나엘인가요? 그가 겪게 되는 어떤 그가 보여주는 집착,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모래사나이가 우리 집에 뭐 그 악마가 우리 집에 왔었고 코폴니쿠스요. 왔었고 이제 그가 아버지를 파멸로 이끌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모래사나이 동화를 듣게 되는데 그게 원래 유럽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러저러한 것들이 어린아이의 기억 속에서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하나의 강박으로 가서 이제 정신질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런 요소.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저 세계의 힘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식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정신 자체가 인간의 이 정신 세계 자체가 클라라처럼 거기 이제 나타나엘의 그 약혼녀 클라라처럼 그렇게 클레어 하면 되는데 클리어하고 깨끗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분열돼 있고 적어도 그거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그거를 또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 어렵고 되게 불편한데 러시아 문학을 염두에 두면 이 고딕 경향하고 고딕 경향을 낭만주의 작가들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푸시킨의 스페이드 여왕에도 이제 그런 대목이 많고요. 할머니 집도 좀 복잡하고 뭐 그런 거요. 근데 가장 고딕 소설의 정신에 그 고딕 소설의 내적인 어떤 코드에 가장 가까이 가 있었던 작가는 도스옙스키다. 그리고 도스옙스키가 어렸을 때 호프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왜 호프만을 좋아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 20대, 10대, 20대 청년 도스옙스키가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었을지를 이렇게 꼽아보면, 뭐, 괴테, 실러, 뭐, 셰익스피어, 호메로스 이런 완전히 그냥 개나 소나 다 읽어야 되는 그런 고전 빼면, 그거 빼면, 확 이렇게 확 끌릴 정도로 이렇게 딱 갖는 작가 중에 하나가 이제 호프만 발자크였을 것 같아요. 달리 다른 작가도 없거니와 이제 여러 가지 작가의 성향이나 이제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런데 그래서 호프만을 통해서 고딕 이렇게 엮을 수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이제 도스옙스키하고 고딕 요거는 되게 많이 다뤄온 주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 호프만까지 끼우고 고딕 이렇게 하면은 초기작 분신이나 여주인 이런 거 이제 많이 분석할 수 있고요. 후기작을 가지고 이제 논한다면은 백치입니다. 그래서 백치가 고딕 소설의 그 영향을 많이 어, 고딕 소설의 영향을 많이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60년대이기 때문에 도스옙스키도 그 풋내기 도스옙스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자기 어떤 소설 시약도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녹강을 보시면은 도스옙스키가 이제 잡지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러저러 외국 문학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빅토르 위고인데요. 빅토르 위고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근데 이걸 이제 뭐 거의 동시대 작가에 가까워가지고 동시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805년생인가 그렇거든요. 위고가. 발자크가 1799 뿌시기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풋 선배 작가인데 이 위고의 사형수 최후의 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백치
그 다음에 온순한 여자 혹은 착한 여자, 러시아어로는 ቅ루뜨까야. 그리고 이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시켜요. 뭐 위고의 어떤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파리의 노트르담 요것도 제가 제 책에다가 짧게 이제 읽은 감상을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의 러시아어 초역을 자기 잡지 시대 브레미아즈에 발표를 했고 그때 본인이 서문격에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미제라블을 빅토르 위고가 썼다 이제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소설이 길어가지고 그거를 다 번역해서 싣고 이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빅토르 위고의 이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빅토르 위고만의 미학이 있는데 이거를 불문학과에서는 그러니까 불문학에서는 위고의 그로테스크 이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저 석사 논문 주제하고 멀지 않아가지고 그 무렵에 이거를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랑송 구스타프인 것 같은데 귀스타프죠. 랑송의 불문학사 이렇게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스투아르 들라 리테라뚜 프랑세즈. 그래서 요거를 이게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위고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되게 한번 읽어보려고 프랑스어로 되게 용을 썼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르레 셀르부 추한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추한 것이 그로테스크한 것인데요. 빅토르 위고가 이 그로테스크한 것, 일명 추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숭고한 것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이거를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미학 체계를 완성했다 이거고 도스옙스키가 여기에 나름대로 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다. 이게 이제 그 도스옙스키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추의 미학을 이제 확립을 하는 거죠. 그 러시아어로 에스테츠가 비자브라즈노버, 비자브라제. 근데 요것도 그냥도 쓰는 말이거든요. 까꼬의 비자브라제. 너 이게 무슨 추태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물론 되게 이제 좀 문어적인 표현이긴 하죠. 엄마가 애 야단치면서 이거 그거 그러진 그때 쓸 것 같진 않은 이제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쓰는데 비자브라즈너의 요추한 것 여기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 도스옙스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추의 미학 그런 이제 문학 작품을 이제 완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치다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데 노틀담의 파리 여러분 아시죠? 다시 파리의 노트르담. 그러니까 노트르담 드 파리 이렇죠. 파리의 노트르담. 옛날에는 이제 노트르담의 곱추라고 번역된 건데요.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에스메랄다라는 또 너무나도 이쁜 집시 아가씨가 나오고 또 카즈모도라는 이제 그 곱수가 나오는데 콰지모도 아닙니다. 카즈모도입니다. 나오는데 그 도스옙스키가 스메르자코프를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작자는 카즈모도다. 영혼이 카즈모도인 그런 사람이다. 영혼이 불구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알고 있었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노트르담의 곱추, 그러니까 파리의 노트르담을. 근데 약간은 그거하고 조금 엮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논문감이 되진 않지만 그냥 머릿속에서 연상은 해볼 수 있는데 이 파리의 노트르담도 결국에는 이제 운명, 열정, 수명이 운명이구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소설이니까 어 백치도 이제 마찬가지죠. 열정의 드라마인데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논문이 아까 200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언급되는 작품들을 나중에 읽고서 여기에 썼네요. 다 여기 제인 에어도 있고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죠. 브론테 자매 워더링 하이츠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고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빠졌다면은 그것은 저작권 때문에 아마 빠졌을 건데 들어가 있어요. 그 소설은 프랑스와즈 사강이나 듀라스 이런 소설은 뺐거든요. 저작권 문제가 너무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오래된 소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때 하고서 제대로 다 못 읽었다고 생각했던 거를 나중에 따로 읽어가지고 이제 그 원화를 저기다가 이제 풀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노트르담도 이제 열정이고 이 백치도 열정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도 굉장히 음습하게 그리고 뭔가 그 리얼리티 너무 빠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백치를 처음에 찍으면서 제가 강조를 했듯이 이게 뭔가 너무 리얼리티가 빠지고 너무 환상적이고 인공의 불빛을 쬐고 있는 것 같다 이 인물들이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낭만주의인데 빅토르 위고가 또 낭만성이 돋는 인물이니까 낭만주의 시인이었고 워낙에 그리고 이제 제 어릴 때 기억이 맞다면은 제가 프랑스 시의 이런 수업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 빅토르 위고 시를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 위고는 어
문학사에서는 소설로서보다는 시인으로 더 평가된다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생각이셨는지 일반적인 평가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딕 소설이라는 게 뭐야, 러시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 중에 하나가 까람진의 본홈섬인데, 이거 이제 러시아 문학 하는 우리 학생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읽었죠. 왜냐면 이제 노문학사를 하면은 고대 문학을 쭉 하고 18세기 문학을 가면 이제 감상주의를 배워야 되는데, 그때 읽기 가장 쉬운 소설이 까람진의 불쌍한 리자예요. 비엔나야 리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로프 보름골름인데 이제 본홈섬이에요. 요거 이제 제가 스토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고딕 소설의 원형이어서 대학원 수업에서도 제가 수업하면서 읽은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러저러한 1차 영양, 2차 영양 다 해가지고 도스옙스키하고 고딕 소설 이렇게 엮어가지고 백치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로고진의 집, 이 전형적인 어떤 고딕적인 시공간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로고진의 얼굴 자체, 가상 무서운 얼굴, 혼돈과 비존재의 현현. 아휴, 네, 뭐 말을 갖다 붙이려면 엄청나게 갖다 붙일 수 있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고진과 무의식인의 갈등, 특히나 이제 로고진이 칼 들고서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번쩍번쩍 홍길동, 진짜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막 눈을 번쩍번쩍 하면서 막 그 무식인을 찔러 죽이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이제 되게 고딕적인 그런 세팅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파멸이근데요. 여기서 이제 앞서 아쉽게 잠깐 얘기 못한 게 그 묵시록인데, 백치를 떠받들고 있는 성경 텍스트 중에 하나가 묵시록이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 소설 속에서 레베제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레베제프는 레베지예요. 그러니까 백조인데, 백치는 주인공의 이름들이 조류학적이다, 동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동물 이름에 기반한 이름이 많은데, 레프는 사자, 무의식기는 생쥐, 그 다음에 이제 뿌찌찐 이런 인물들도 있어요. 걔는 뿌찌짜가 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베제프는 정말 그냥 백조예요. 이 아저씨는 전형적인 광대로 나와요. 근데 이 레베제프는 되게 하찮지만 소설을 쭉 관통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할 때 그 기차칸에서부터 레베제프가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베제프가 자기는 수년째 그 이스탈쿠에신가 그런 단어를 쓰는데 묵시록을 해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묵시록이 되게 무거운 텍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도스옙스키는 항상 성경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성경 해석을 이렇게 레베제프 같은 허섭한 부차적인데 허섭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허섭하고 부차적인 광대한테 맡긴 까닭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다른 연구 논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레베제프가 해석하는 묵시록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현대가 묵시록에 이제 그 예언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증기성과 철도의 세기가 아니라면 곧 죄악과 철도의 세기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증기성과 철도가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뭐야? 서유럽에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게 철도예요. 저기 스위스에서 공작이 오는데 바르샤바 페테르부르크 철도입니다. 이게 페테르부르크로 왔죠. 페테르부르크는 동쪽 아니고 서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트랜스 그거예요. 시베리아를 뚫고서 쭉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쭉 횡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 러시아 몸통을 가로지른다 이거거든요. 마치 그 프리다 칼로의 진짜 내 몸 이렇게 찔린 이런 내 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공포를 보수적인 러시아인들은 당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스옙스키는 보수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레베조프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양가적인 것이, 젊은 날 아니지, 그러니까 늙은 날에 도스옙스키가 회상하는 젊은 날의 벨린스키. 젊을 때 벨린스키는 항상 젊었어요. 왜냐하면 요절을 했으니까. 그거를 보면 벨린스키가 니콜라ев스카야 실리에스나야 다로가, 아무튼 무슨 니콜라ев스키 선인가, 우리로 지금 뭐 경부선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개통되는 현장을 가서 보면서 되게 이제 감탄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기차가 이렇게 이제 깔린다, 우리가 정말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밋빛 미래를 이제 낙관하고 되게 좋아했다, 이거를 나중에 도스옙스키가 회상을 한단 말이에요.